오늘 준비한 내용은 2022년 6월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6월 30일 한 중년의 원룸 관리인으로부터 이제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목소리가 뭔가 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냉장고에 시신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퇴거 통보를 하고 나간 세입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그 냉장고 안에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6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관리인이 6주 전에 이 원룸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안 하고 짐을 빼겠다라는 퇴거 통보였어요. 20대 아들과 60대 아버지 둘이 사는 세대였고요. 퇴거 통보를 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알려줬던 그 이사 날짜가 6월 25일이라서 이 관리인이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세입자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퇴거 청소, 시설 정비 이런 걸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약속한 6월 25일이 됐는데 해당 세대가 무슨 일인지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전화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사 일정이 좀 꼬였는데 좀 양해 좀 구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관리인을 다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4일 전에 큰아버지가 모시고 갔고요. 요양원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비용은 큰아버지와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리인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말 퇴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리고 다시 3일이 지납니다. 시신 발견 당일인 6월 30일이 돼요. 이날 관리인이 이제 냉장고를 주문을 했었는데 이게 건물로 배송이 된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김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오래된 냉장고 되게 작았거든요. 이걸 버리고 대형 냉장고를 주문을 한 거죠. 배송된 냉장고를 가지고 이제 해당 세대 앞에 도착을 해서 문을 이렇게 두드렸는데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걸어봤는데 통화 연결도 갑자기 안 되는 겁니다. 새 냉장고를 넣으면서 기존 냉장고를 밖에 지금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냥 창문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6월 25일이 퇴거 약속일이었고 지금 이제 5일이 지난 상태에서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또 막상 냉장고는 와 있고 그러니까 상황상 일단 들어가서 해결부터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침 또 창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존 냉장고를 빼기 전에 관리인이 안에 뭐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진짜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었길래. 이 냉장실에 사람의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쭈그려 앉은 자세로 미라처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당황한 와중에도 관리인은 이 시신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세입자인 6일 전에 요양원으로 모셨다던 그 아들이 며칠 전 요양원으로 옮겼다고 했던 60대 아버지였던 거예요.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빠르게 시작이 됩니다. 시신에 몇몇 상처가 보이긴 했었는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한 지는 이미 몇 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어떤 상처가 있지만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바로 이제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이 20대 아들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을 했고요. 차량과 휴대폰 추적을 시작해요. CCTV를 통해서 이 아들이 몰고 나간 차를 특정을 했는데 이미 3일 전에 이 건물을 떠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계속된 추적 끝에 시신 발견 당일인 오후 8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산휴게소에서 이 아들의 차량을 발견해요. 가봤더니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대요. 수사팀이 이 아들 최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추궁하면서 결국 아들도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지병으로 숨졌는데 내가 장례 치를 돈이 없었다. 3일 동안 시신을 방 안에 뒀다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냉장고에 넣었다. 나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들이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겁이 나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엔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 죽인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 씨의 재정 상태가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수사팀이 이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사팀이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걸 인지한 뒤에
119나 112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인 판단에 사망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일반인은 사망 판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의사의 일인 거죠. 법적 절차대로 한다면 일단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 사망 판정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냥 본인 스스로 아버지가 죽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장례비가 부족했던 게 시신 방치의 이유였다면 왜 장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나라에 장례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지금 엄청 큰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돈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든 찾아봤어야 한다라는 거죠. 20대 아들이니까 충분히 휴대폰 검색만 해도 알아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유, 최 씨가 굳이 떠안은 리스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신고를 했다면 절차상 조사를 받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을 굳이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함으로써 사체 유기, 이런 큰 범죄로 바뀔 수 있는 리스크를 굳이 떠안았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될 의심을 왜 만들어서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사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아들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찰의 이런 의심이 확신이 된 무언가가 밝혀지게 됩니다. 얼마 뒤에 국과수 부검 결과가 도착을 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었던 심각한 수준의 폭행 흔적이 이 아버지의 시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갈비뼈 여러 대가 부러져 있었는데 국과수가 이걸 보고 지속적인 폭행, 어떤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이라는 소견을 보냅니다. 그 밖에 목 주변에도 목을 조른 듯한 흔적, 그리고 손톱에 파여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요. 사인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뒷부분에서 사건 전말 정리해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시신에서 이런 심각한 정황을 확인한 수사팀은 최 씨에게 정확한 사망 경위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 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해요. 최 씨가 외동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자라왔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2006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가 2007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후로는 이제 어머니와의 연락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아버지, 아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친척들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2016년에 아버지가 친척들하고 연을 끊고 아들을 데리고 서산으로 이사를 했대요. 근데 서산으로 이사를 할 무렵 전후해서 이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요. 이때만 해도 합병증을 동반하지는 않은 2형 당뇨병이었거든요. 근데 해가 갈수록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2017년 3월에는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같은 해 8월부터는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으로 악화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한두 달 간격으로 계속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설상가상 2021년에 치매 판정까지 받게 된 거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배 높다고 하죠. 피해자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질 않았고요. 거동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2021년 12월에는 혼자 걷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되게 심각한 상태가 됐고요. 사건이 벌어진 2022년에 들어서는 혼자서는 아예 걷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상황이 바닥을 치게 돼요. 2016년에 서산에 와서 한 2~3개월밖에 일을 하지 못했고 그 후로는 계속 아프면서 상속받았던 재산만 가지고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평생 쓸 만큼 많은 게 아니었어요.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들 최 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당뇨병 치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모든 법적인 의무가 아들 최 씨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치매 증세가 심해지면서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뚝 끊긴 상태에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면 이제 공공기관의 복지 지원이라도 받아야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사건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최 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들 부자의 사정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서산시 사회복지 공무원이 3차례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지 않아도 공무원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보낸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문 우편물도 수령을 했었어요.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그래도 견뎌낼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들도 인지를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최 씨는 복지 혜택을 단 하나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힘들게 아버지랑 사느니 그냥 아버지랑 같이 세상을 뜨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말이 좋아 함께지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실제 아버지 사망 이전에 세 차례나 이런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연탄불, 인슐린 주사. 이거는 아버지가 맞는 건데 이걸로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최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혼자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을 크게 비관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어지면서 가혹한 폭행이 시작돼요. 경찰이 확인했던 첫 폭행이 사망 4개월 전인 2022년 1월이었어요. 손으로 아버지의 뺨을 4에서 5회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월부터 사망에 이른 5월 중순까지 최 씨는 아버지의 뺨과 명치를 수십 차례 폭행해요. 이것도 뭐 하루에 4번이라고 하는데 이건 최 씨의 말이죠. 실제로는 어땠는지 아무도 몰라요. 화가 나고 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듣고 똥오줌을 지렸다. 그런 상황이 나한테 오니까 화가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때렸다. 나는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을 안 한다. 계속 짜증나게 하니까 때렸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2월 말경에 갑자기 아버지가 망치로 자고 있는 내 머리를 2회나 때렸다는 거예요. 뭐 이전 폭행에 대한 보복일 수도 있고 치매 증상 때문일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아들이 머리에 출혈이 발생했고 이후로 마구 폭행을 합니다. 이미 두 사람에게 뭐 아버지와 아들 부자관계 이런 거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안타까운 건 폭행이 이어지던 이 시점에도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2월경에 아버지가 그 시신 발견했던 그 신고했던 관리인 있잖아요. 이 관리인에게 내가 지금 아들한테 맞고 있다. 그러니까 잠깐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아버지가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아들한테 폭행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본인 입으로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근데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뭔가 상처가 있다거나 폭행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또 아들 최 씨가 경찰한테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말다툼 한 거다. 때린 적은 없다. 아버지가 한 달 전부터 치매가 있어서 지금 횡설수설 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현장 종결하고 떠나버린 거죠. 그렇게 3월에 접어들면서 마침내 최 씨의 돈도 다 떨어져요. 이때부터 최 씨는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증 당뇨 환자가 됐잖아요. 식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을 해서 먹어야 되지만 영양 섭취를 부족하게 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2개월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신체 상태가 거의 기아 수준으로 가요. 그리고 최 씨는 이것을 아버지를 죽일 기회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곧 사망할 것 같았다.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버지를 사망하도록 내버려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최 씨의 진술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사망 7일 전부터는 아무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당뇨병 약, 그거는 먹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매일 하루 1번에서 2번 정도 아버지의 목을 되게 세게 졸랐던 거예요. 막 공격을 받다가 아버지가 막 거부를 하면서 손으로 치면 그때 놔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악행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망 3일 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에게는 치매 노인을 모시는 일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미 사리를 품은 사람에게는 이것도 기회였겠죠. 아버지가 침대에다 소변 실수를 한 거예요. 최 씨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고요. 옷을 벗긴 뒤에 화장실 바닥에 아버지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더니 너무 잔인한데 아버지 하반신에 물을 뿌리기 시작해요. 살가죽이 다 벗겨지고 진물이 흐를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뜨겁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사건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이 상태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최 씨는 별다른 치료와 대처를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를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경찰이 이유를 물었더니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레버를 뜨거운 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뿌렸다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물을 틀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5월 중순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사망을 합니다. 밝혀진 사인은 영양불량 및 당뇨로 인한 합병증, 화상 등 복합 원인으로 인한 쇼크사로
나와요. 처음에 했었던 행동도 악했지만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아버지도 살 생각이 없었고 이거 아버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면서 둘 다 죽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살려고 했으면 병원에 데려갔을 거다. 사망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고 생각한다. 최 씨는 아버지 사망 이후에도 4일 동안이나 시신을 화장실에 방치해놓고 생활을 했었어요. 이미 본인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시신하고 있어도 무섭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움은 없었지만 악취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4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막 악취에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제 슬슬 유기할 곳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눈에 들어온 게 집에 있던 냉장고였던 거예요. 최 씨는 홀린 듯이 냉장고로 다가가서 냉장실의 모든 칸막이와 서랍을 다 빼요. 다 빼고 나니까 겉으로 봤을 때 좀 작은 냉장고긴 했지만 이걸 다 빼고 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만한 적어도 저기 사망해서 부패하고 있는 그 작은 아버지의 시신을 넣고도 남을 정도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최 씨는 화장실로 향해서 시신을 들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이에요. 경찰이 최 씨를 사체 유기와 존속치사 혐의로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의 판단은 달랐어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존속 살해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거예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고 당뇨 환자인 아버지에게 제대로 음식과 약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담당 검사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아버지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폐륜적 범죄인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재판부에 호소를 해요. 최 씨는 폭행만 인정을 하고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입에 담기도 힘든 악행과 살인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 징역 9년을 선고합니다. 양형의 이유를 보면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예요. 그런데 징역 9년이 나옵니다.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서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게 9년형을 내린 이유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상 참작된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조금 뭐지? 라고 생각했던 건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간병하고 회사 그만두고 소득 없이 생계 유지하고 이런 점은 힘들 수 있죠. 그렇다고 쳐도 처지를 비관해서 세 차례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시도를 했던 점 이런 것까지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과 없는 초범인 거, 피해자의 모친을 포함한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해요. 근데 항소심 재판 며칠 앞둔 시점에서 아들이 항소를 취하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 측 항소만 가지고 항소심이 진행이 되죠.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15년형을 요구했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도 똑같았어요. 원심이랑 똑같았어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최 씨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이 아버지가 그동안 겪어왔던 일들, 죽기 며칠 전부터 경험했던 뜨거운 고통, 숨이 끊어져 가던 과정, 그러다 결국 차가운 냉장고 안에 갇혔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이 사건이 단번에 목숨을 끊는 살인보다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사건 다시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